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 드릴게요. 저는 오늘 해단식 환영회 및 해단식 사회를 맡은 장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은 멘토링 타임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해외 봉사를 하고 돌아오셔서 현지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신 선배 단원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냥 선배 단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듣고 무언가 깨달을 만한 혹은 다시 우리나라에서 정착을 하고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분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소셜벤처 주식회사 KOA를 설립한 21기 단원이시고요. 몽골을 다녀오셨네요. 유동주 대표의 이야기인데요. 앞서 우리 부산에서 선물 받으신 분께서 하신 말씀이 저한테 기억에 남았어요. 이렇게 좋은 경험들하고 긴 시간 보내고 왔는데 그냥 그걸로 묵히지 말고 연장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면 더 의미 있지 않겠느냐. 딱 그 표현에 맞는 일로 사업까지 하고 계신 분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여러분 박수로 유동주 선배 단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에 쿠바에서 연락받고 이제 이런 자리가 있다고 해서 왔을 때 멘토라는 얘기는 안 해주셨거든요. 저는 절대 멘토가 아니고요. 그냥 귀국하고 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후배도 있더라. 여기 오니까 더 좀 그런 게 시니어 봉사단원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 저 때보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조금 더 먼저 코이카 봉사단원 활동을 하고 그리고 다녀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젊은이도 있더라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화면이 넘어가서 다행인데요. 어색한 사진이 있어서 유동주라고 합니다. 사진하고 실물이 달라서 실망하신 분들 있으시면 송구스럽고요. 제가 이제 이런 사실 이렇게 막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하거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또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 소중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저한테도 이러한 시간을 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게 굉장히 기쁜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뵈러 오기 전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할까 하다가 통상적으로 드리는 소개를 드려야겠는데요. 저는 2005년도에 여기 아까 제가 이따가 몽골 분들한테는 따로 인사드릴게요. 아까 제가 손을 들었어야 몽골이 이겼을 텐데 저희 가운데 계시는 저 사진 찍는 분들 몽골이고 저도 몽골인데 저희 두 명이 들지 않아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죄드리도록 하고요. 몽골의 저 환경단원으로 2005년도부터 7년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때 21기였고요. 저는 협력요원 14기로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막 몽골의 특유의 유목민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몽골 끝나고 러시아를 갔었고요. 러시아에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태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미국 이렇게 다니다 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한 10년 정도 이렇게 떠돌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건 3년 한 6개월 정도 전에 아니다 4년 정도 전에 들어왔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작년에 그만두고 이제 제가 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그만두고 나서 일을 시작할 때 아프리카에 또 2달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 많이 다녔었는데요. 여기 다양한 경험들 더 이렇게 있으실 텐데 그때 기억이 이렇게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하고 혹은 다른 활동을 하고 돌아왔을 때 느꼈던 기분을 좀 떠올려 봤어요. 그리고 그 기분이 묘하게도 제가 작년에 사업을 시작할 때 기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It's time to go home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 봤던 영화 중에 굉장히
이제 제 인생을 바꿔놓은 영화가 있습니다. 원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고 물어보면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대답하는 좀 로맨틱한 사람인데요. 작년에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다들 많이 보셨죠? 거기 보면 산드라 블록이랑 이제 조지 클루니 나오죠. 남녀 배우들이 나오는데 여자 배우가 이제 우주선 안에 갇힙니다. 우주선 안에 우주 공간에서 갇혀가지고 이제 근데 우주선 안에 동력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우주에 그냥 생을 마감해야 할 타이밍에 과거에 이제 우주 활동을 할 때 도와줬던 남자 주인공이 환영이 되어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It's time to go home. 집에 갈 때라고 이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진짜 집에 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이 그래비티라는 영화인데 이렇게 저 남자가 저 환영이 되어서 나타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때 이 남자가 해준 말이 Landing is launching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착륙은 이륙과 같다. 우주선이 이제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상실하니까 연료가 없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주선은 그렇대요. 착륙을 할 때도 동력을 사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착륙을 위한 동력과 이륙을 위한 동력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착륙을 할 때도 이렇게 동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반발감을 줄여줘야 이렇게 착륙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착륙에 필요한 동력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서 우주 정류장에 이렇게 도킹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장면이거든요. 제가 돌아왔을 때 느꼈던 감정은 한 3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굉장히 자유롭다. 너무 이제 나는 이제 코이카라는 어떤 봉사단원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내가 뭔가를 자유롭게 해볼 수 있는 시기가 또 왔구나. 두 번째는 동시에 굉장히 두려웠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이렇게 개발도상 국가에서 살면서 느껴졌던 그러한 삶의 방식이 이렇게 급박하게 변한 사회에서 다시 통할까?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동시에 이제 가슴 깊숙이 따뜻하게 다가왔던 것이 바로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오늘 이제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만나 뵙고 너무나 이렇게 즐거워들 하시고 반가워하시는 모습처럼 이렇게 봉사 단원끼리의 인연도 있고 우리가 지내왔던 그 장소와의 인연도 있고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인연, 자연과의 인연, 이런 인연들이 굉장히 가슴 깊숙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두려움 그리고 설레임 그리고 인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좀 거창하긴 한데요. 작년에 사업 시작할 때 처음에 너무 힘들었었어요. 지금도 물론 힘들지만 한없이 추락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때 이제 그래비티의 이 랜딩 이스 런칭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되어서 다시 이륙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거든요. 오늘 혹시 이제 뭔가 이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조금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좀 일어나셨으면 좋겠고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여기 몽골인데요. 몽골 단원들 여기 어딘 줄 알아요? 그리고 여기도 몽골 여기도 몽골의 쌍무지개입니다. 그래서 몽골에 있을 때 에피소드 1개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환경 단원이어서 운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랜 기간을 사막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고비 사막 달란자드가드 뭐 이런 데 아시나요? 고비 사막에서 이제 유목민처럼 생활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 몽골 같은 경우에는 밤 12시가 돼도 해가 지지 않는 반백야가 있기도 하고 여름에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샌드 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모래 언덕이 이쪽으로 막 이동해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밤에 막 쏟아지는 별도 볼 수 있고 로맨틱한 곳이기도 한데 이제 극도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갈수록 이제 내가 내 생활을 매니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죠. 제 일과가 한 4시, 5시에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저녁 6시면 이제 전기가 끊기거든요.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제일 많이 했던 게 이제 옛날 여자친구 생각 엄청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막 글 쓰고 막 지금 그 글 보면 정말 다 태워버리고 싶은 글들이 있는데요. 진짜 정말 과거로 막 계속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노트북을 갖고 가서 6시에 이제 전기가 끊기니까 외장형 배터리랑 뭐 이런 CD 그때는 이제 외장 하드도 많이 없었어요. CD를 많이 갖고 가가지고 막
외화를 여러분 다 같은 경험 하셨을 거예요. 드라마 보는 거예요. 밤에 계속 드라마 봅니다. 막 그때 당시에 뭐 24, 뭐 알리아스 뭐 이런 미국 드라마들도 봤었는데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녁 6시에 틀어놓고 밤새 보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대로 단원생을 하다 보면 그냥 끝나겠구나. 그래서 당시에 생각했던 게 이건 후배 단원들한테도 한번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제 당시에 이제 TV 편성표를 제가 짰어요. 그래서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그리고 주말 드라마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월화 드라마는 한 주를 시작하는 때니까 뭐 좀 재미있는 코믹 형태로 넣고 주말 드라마는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영화 같은 시리즈물을 넣고 해서 클릭 한 번이면 다음 회가 넘어가는데 그걸 참는 거예요. 아, 다음 주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스스로 이제 다음 주를 그렇게 막 애달아 하면서 기다리고 클릭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고요. KOA 얘기 들어갈게요. 저는 주식회사 KOA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KOA 약자는 Knocking on A라는 거예요. 이 이름은 제가 개발도상국가에 관련된, 그러니까 제 마음을 여기 계신 분들은 더 클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내가 뭐 할 때 행복할까? 내가 뭐 할 때 이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소외받는 분들을 위해서 사는 게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많을 텐데 저는 그걸 꼭 잡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동시에 돈도 되게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근데 그 소외받는 사람 중에 내가 재밌는 일은 저는 이제 뭐 감사하게도 과거에 유엔에서 근무할 기회가 있었는데 유엔 인터뷰에서 처음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소외받는 일을 분들을 위해서 살고 싶다 얘기했더니 그럼 너희 나라도 소외받는 분들이 많은데 왜 굳이 유엔에서 근무하려고 하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막 모범 답안들 있잖아요. 우리 코이카 준비할 때 원조의 그 수혜국이었던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공여국으로 된 이 마당에 그 어떤 글로벌 시티즌으로서의 사명감과 어떤 신념을 가지고 국제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대답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솔직히 얘기했어요. 제가 해외에서 근무하는 게 더 재밌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재밌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국제적인 일이 재밌고. 근데 이제 그 조그맣게 소외받는 분들을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KOA인데 이제 그러려면 굉장히 제일 어렵다는 아프리카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 개도국에 많이 가봤지만 왜 개발 영역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되면 다 된다. 아프리카에서 해보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저 뒤에 계시는군요. 예, 저 2달 갔다 온 사람이 이런 얘기 하는 거 되게 우습게. 이제 코이카 우리 다녀오면 그렇잖아요. 어디서 막 몽골 얘기하면 쟤들이 뭘 안다고 저기서 저렇게 얘기하나. 예, 아프리카에 그래서 2달 동안 가면서 이제 쭉 사업 계획을 점검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A가 아프리카의 A이기도 해요. 처음에 사업 시작하면서 사업만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사업 돈 버는 거 일단 사업을 안정화시킨 거에 노력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원칙이 사업명 그리고 사업에 뭐 저희 회사는 홈페이지도 없어요. 지금 찾아보셔서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홈페이지 만들고 이런 거 전혀 하지 말고 오로지 회사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라는 것에 집중을 해서 제품 홈페이지는 회사 홈페이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아프리카 가기 직전에 같이 사업 준비하던 친구가 우리 그래도 이름은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그래 그럼 이름은 있어야 되는데 해서 그날 아침에 들었던 노래가 그 왜 Knocking on Heaven's Door라는 노래가 있어요. Knocking on Heaven's Door. 그래서 이제 Knocking on 아프리카 어때? 우리 아프리카를 향해 문을 두드리러 가잖아. 그랬더니 제 옆에 있던 그 친구가 대표님 NOA 좋은데요. 그래서 야 K가 묵음이야. 그래서 이제 NOA로 하려다가 노아로 하려다가 이제 그래도 회사의 어떤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 KOA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A로 시작했지만 그 A는 저는 여러분들하고 진짜 많이 만나고 싶어요. A는 우리가 세상에 숨겨져 있는 히든 밸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곳곳에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서 그것을 제품화시키고 브랜딩 마케팅해서 해외에 다시 팔고 그리고 그 수익으로 교육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는 히든 밸류. 그래서 KOA는 세상에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고 발굴하여 그것을 연결하여 행복의 다양성을 높인다라는 말이에요. 개도국에 저는 한 7년 정도 살았는데 7년 정도 살면서 크게
뭐를 가장 두 개를 느꼈냐라고 말씀을 물어보면 첫 번째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개도국에 사는 특히 저소득층, 그러니까 로우 인컴 피플, 정말 못 사시는 분들은 평생을 그 되게 저소득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떤 모순에 속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행복의 종류보다 훨씬 더 많은 가지수의 행복의 종류들이 있더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지속 가능하게 비즈니스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혹은 나누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다양성을 우리도 좀 배우면 좋겠다. 가장 제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힘들었던 것은 제 스스로를 몽골의 사막에서 남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아닌 내 눈에 내가 진짜 행복한 것을 찾아서 살아야지라고 수없이 다짐하고 왔는데 여전히 차를 몰고 가다 저보다 더 좋은 차가 지나가면 막 짜증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물론 그게 행복의 종류가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나 돈과 지위와 명예 이런 쪽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다른 방식의 행복들을 되게 많이 경험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개도국에 되게 매스 마켓,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사회적인 기업도 아니고 그냥 굉장히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 마켓 혹은 럭셔리 마켓에 통하는 재료들을 좀 봤어요. 몽골 같은 경우는 캐시미어가 있고 인도네시아 목재, 아프리카 같은 경우 가죽이 있어요. 진짜 놀랍게도 아프리카에 있는 가죽들은 이태리 브랜드들의 명품 브랜드들의 재료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몽골 캐시미어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네시아 목재 같은 경우에는 티크우드, 인도네시아 분 계세요? 인도네시아 티크우드라고 이 우드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굉장히 좋은 가구 목재로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사실은 그리고 디자이너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마케팅 브랜딩을 통한 수출을 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있는 외국에 있는 유럽 친구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건 요겁니다. 개도국 관련된 비즈니스를 혹시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두 가지 타입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내 사업의 일부 수익금 혹은 매출액의 한 10%, 20%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이 요즘 유명한 탐스 같은 방식. 내 제품을 하나 소비자가 구매해 주시면 제품 하나를 더를 필요한 분에게 기증을 해주겠습니다. 라는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 다 좋죠. 너무나 선한 의지고 좋습니다. 첫 번째 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내가 갑자기 사업을 그만해버리거나 이 사업이 망해버리면 20%가 계속 안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좀 문제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탐스가 초반에 굉장히 좋은 필요로 하는 곳에 기증이 된다면 굉장히 너무나도 사회적으로 큰 임팩트가 있는 일인데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로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비즈니스 생태계를 좀 혼란시킨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서브 브랜드입니다. 개도국에 있으니까 개도국 분들이 사업을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아까부터 두 가지, 세 가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제품을 고도화시키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도 고도화 그리고 지금 트렌드에 맞게 제품을 디자인하고 고도화시키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요. 두 번째가 팔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팔 곳이 없는 거죠. 셀즈 채널을 찾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 시작하기 전에 바로 전에 다녔던 회사가 현대자동차인데요. 현대자동차에서 현대자동차 되게 욕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고민했던 게 서브 브랜드예요. 도요타는 서브 브랜드로 서브 브랜드라기보단 어쨌든 세컨 브랜드, 서브 브랜드 이런 말들을 쓰는데 렉서스가 도요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브랜드인데 분리해서 하나의 두 개로 이제 썸을 타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서브 브랜드의 가장 큰 장점은 메인 브랜드의 판매 채널에 별도의 계약 없이 서브 브랜드 제품을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이제 캐시미어로 이런 캐시미어를 만들었어요. 르 캐시미어라는 캐시미어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몽골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 하실 거예요. 몽골의 캐시미어 잘 되고 있는데 뭐하러 하냐. 근데 몽골의 캐시미어를 제가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거대 자본의 캐시미어 회사가 거의 독식하고 있어요. 그것도 일본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고비라는 G사가 그런데요.
굉장히 적은 그 소상공인들이 갖고 있는 일개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메인 브랜드를 저희가 일단 합니다. 작년에 런칭을 해서 꽤 그래도 돈을 벌었어요. 그 돈 번 걸로 교육을 갑니다. 교육을 가서 세 번째 이제 현지 OEM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요. 현지 교육을 가서 이제 현지 교육 그 엔티티를 이끌 리더를 양성을 합니다. 이 교육은 뭐 코이카랑 같이 할 수도 있고 UN이랑 같이 할 수도 있고 요즘 밸류 체인 디벨롭먼트 교육이라고 이제 각각의 이제 이 사람들은 생산만 하는 것만 알잖아요. 이 생산한 걸 어떻게 가공하고 판매하고 유통하고 뭐 애프터 서비스하고 다시 CRM을 하고 뭐 이러한 밸류 체인들의 그 각 단들을 경험하게 하는 교육들을 요즘에 국제기구나 ODA 원조기관들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하자고 그냥 하면 됩니다. 거기에 저는 이제 디자인 패턴 교육만 하나 넣어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기 이제 작년에 교육을 했던 모습들인데요.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리더를 양성하고 그 아까 말한 그 캐시미어만 계속 채취하고 있는 저소득층들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그 엔티티한테 서브 브랜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문제점이 아까 제품을 고도화시키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제품을 그분들에게 하게 하고 복잡한 제품을 메인 브랜드가 합니다. 그래서 서브 브랜드가 간단한 제품을 하고 메인 브랜드가 복잡한 제품을 함으로써 이제 요것을 같이 팔 때 경쟁이 되진 않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현대백화점에 입고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매대 르캐시미어 옆에 우리 서브 브랜드를 그대로 팔아요. 이 판매하는 것의 100% 매출을 그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20%만 나누는 게 아니고 이 100% 매출을 전달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 만들어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저희는 계속 그 교육을 가게 되고요. 이러한 좀 복잡한가요? 이러한 것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티크우드로 하고 있는 게 인도네시아 자바 지역에 가면 그 좋은 이 티크우드로 지어진 그 목재로 지어진 집들이 도시화로 인해서 곧 끝내야 되겠군요. 그 도시화로 인해서 이제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지고 있어서 그 버려지는 목재들을 업사이클링, 그러니까 요즘엔 리사이클 한다고 하지 않고 가치를 업한다고 해서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 업사이클링해서 가구를 만들어서 파는 네덜란드인이 있더라고요. 그 네덜란드인과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이러한 이제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 이 핸드폰 액세서리, 모바일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이제 그 제품, 그 버려진 나무로 모바일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옛날에 나무를 막 많이 심으러 다녔으니까 이런 마케팅적인 걸 얻는 거예요. 여기 1년 번호를 부여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 사시면 이 번호가 부여되는 나무가 하나 심겨요. 인도네시아에. 그러니까 이게 트리 어답팅이라 해서 내 나무를 하나 입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현지에 있는 NGO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IT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번호를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 번호를 찍으면 요즘에 그 지도로 구글 얼스 기반의 지도로 그 나무가 트래킹이 됩니다. 그래서 내 나무가 어디에서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탄소 저감 효과는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농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러한 사업들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펫타이어인데요. 그 펫타이어를 신발 밑창으로 활용한 이런 신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KOA는 이제 세상에 그 히든 밸류 A를 찾아서 뭐 아까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분들도 만나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뭔가 될 것 같은 그리고 그게 그 사회의 저소득층에 굉장히 연관된 그러한 문제가 있는 그런 재료들을 잘 발굴해서 제품화시키고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서 전 세계에 팔고 또 그들과 같이 비즈니스하고 이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카를 다녀온 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세 가지가 그거였잖아요. 키워드가 두려움, 그리고 설레임, 그리고 이제 인연인데 코이카에서 다녀왔던 그 첫 번째 인연이 저한테는 이 사업을 하게 된 가장 큰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인연이 인연을 낳고 또 기회를 만들고 준비하게 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뭐 TV 편성표도 만들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연결이 되어서 퍼즐이 이렇게 정글짐에서 이렇게 뭔가 정글짐이 완성됐듯이 퍼즐 딱딱 맞춰지듯이 그렇게 진행되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뭐 더 많은 챌린지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제가 몽골에서 배웠던
그 행복의 다양성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코이카 이 여러분들이 아까 무슨 지역별 커뮤니티도 생성되고 하는 것 같은데요. 다 같이 뭔가 연대해서 이러한 사회적인 임팩트를 내는 일들을 해 나가면서 서로가 배웠던 행복들을 나누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이 빌 드레이튼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뭔가를 도움을 줄 때 다이렉트 서비스, 내가 가서 직접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단계는 그리고 그 도움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스케일링업. 한 명이 했으면 100명, 1000명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패턴 체인지. 근데 그 도움들이 화장실을 하나 지어줬는데 화장실을 100개 지어줬고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그 화장실에 가서 위생적으로 생활하는 그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프레임워크 체인지. 그래서 이러한 그 위생관념 자체가 전체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러한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저는 자신하는 게 전 세계 우리나라 어떤 원조기관, 어떠한 뭐 UN 기관 이런 사람들보다 굉장히 로컬라이제이션 돼서 굉장히 현지에 딱 그 발을 딛고 활동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현지인의 행복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현지인의 니즈를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하거든요. 코이카 분들이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1번부터 2번, 3번, 4번으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이유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여러분들의 이제 남은 인생이 조금 더 이렇게 확대가 되면 좋겠다라는 작은 소망으로 수줍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단원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먼저 들어봤고요. 두 번째로 준비한 시간은 또 여러분들이 현지에 적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지금 또 경제 환경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제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선배단원은 아니시고요. 현재 KBS 보도국 경제팀 차장이시고요. KBS 1라디오에서 아침에 성공예강 김원장입니다 라는 라디오 진행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시나리오 쓰신 분 김원장 기자 모신 거 맞아요? 훈남 기자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김원장 기자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경제 용어들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님 죄송해요. 훈남 맞으세요? 늘 병선 씨 빨리 끝내야 되죠? 늘 괜찮아요? 20분 강의. 예. 제가 간혹 강의하는데 제가 하는 강의 중에 아마 제일 짧은 것 같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빨리 하겠습니다. 저는 방송하는 기자고 주로 경제하는 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에서 굉장히 도전적인 활동을 하고 돌아오신 우리 청년들께 늘 경제를 뭘 말씀드릴까, 좀 짧은 시간에 정말 도움되는 이야기 뭘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생각하는 건 전 뭐 외환시장이나 경제학 원론 같은 것 강의하는데 늘 이 주제가 제일 우리 청년들에게는 맞는 것 같아서, 만약에 제가 방송기자 20년 했는데요. 제가 만약에 20년 동안 어디 전쟁터에 갔다 왔다면 최근에 유행하는 장비가 어떤 게 있고 무기가 새로 나온 게 어떤 게 있고 어떤 부비 트랩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전략을 쓰고 이런 거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제가 경제부 기자로서 여러분의 특히 청년들에게 최근의 동향을 말하자면 함정이 많아요. 청년들의 발목을 잡을 함정이 많아서 그 함정은 대부분 금융입니다. 금융. 그래서 오늘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첫 번째로 이건 이제 FRB 의장 했던 버냉키라는 사람이 처음 쓴 말입니다. 약탈적 대출. 아니, 과거에는 돈을 빌려준다는 건 누구를 돕기 위한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게, 은행이 존재하는 이유도 기업에 우리가 예금을 하면 그 돈을 기업에서 투자를 하게끔 존재하는 겁니다. 보험,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미래의 어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신용카드, 우리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당장 돈이 없거나 또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죠. 저축은행, 은행문이 너무 높으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이쪽에 좀 넉넉한 사람이 저금을 하면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빌려주는, 은행 못 가는 사람 우리 저축은행으로 오세요. 이게 과거의 금융입니다. 지금 금융은 굉장히 약탈적입니다. 요 첫 번째 한 5분 동안은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현금 서비스하고 카드론, 주로 이제 신용카드죠. 5.8%로 현금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13%에서 이제 연체하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으로 1년에 얼마 정도 쓸 것 같으세요? 여기도 많이 간단하게 한 10만 원씩 이렇게 써보셨죠? 작년에 93조 원을 썼습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내년 예산이 383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24%라는 게, 평균 20%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우리 앞에 우리 젊은 기업가 정신으로 똘똘 뭉친 설명해 주셨잖아요. 대한민국의 제조업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1%입니다. 5.1%. 열심히 일한 대한민국 기업들이 100만 원 매출 올렸으면 영업이익을 5만 1,000원 집에 가져갑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도 전에 19%씩 가져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덫에 걸리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20분 동안 해야 되는데 보통 한 30분 합니다. 리볼빙, 아주 제가 대표적인 예로 쓰는 겁니다. 애초에 1조 원 넘었을 때 한 6, 7년 전에 리볼빙 잔액이 1조 원 넘었다고 9시 뉴스를 했었습니다. 지금 5조 원이 넘습니다. 5조 원이. 내가 이번 달에 60만 원 신용카드를 썼는데, 카드 회사에서 김 원장 고객님 다음 달에 30만 원만 갚으세요. 힘드시죠? 이렇게 우리 도와줍니다. 네. 그리고 이자율은 또 이 정도 받아갑니다. 실제 연체할 이유가 없다면 리볼빙 서비스를 쓰지 않겠지만, 돈이 없거나 또 다른, 뒤에 이야기할 건데, 다른 일로 돈을 써야 하는 사람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연체를 해도 요만큼의, 심지어 요만큼의 이자를 받아가고요. 현금 서비스를 받아가도 그렇고요. 카드론을 받아가도 이만큼 받아가고요. 리볼빙 서비스를 해도 이만큼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신용카드를 쓰되 제때 갚으세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93조 원만큼, 연체대금 빼고요. 93조 원만큼 빌려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제가 오늘 강의를 청장년층 20대, 30대 초반을 위해서 타겟으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선배님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게는 맞는 건 아니죠. 근데 왜냐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은 이제 경제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거잖아요. 직장인이든 소상공인을 하시든 자영업을 하시든 창업을 하시든 기업인이 되시든. 시작할 때 이 금융의 늪으로 들어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과거 10년, 20년 전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덫이라는 무서운 단어로 표현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대출 그 링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우리 20대 분들은. 가급적. 아시겠죠? 정말 어려워서 학자금 대출을 하고, 학자금 대출도 굉장히 이렇게 연체율도 높아지고 잔액도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다고 치고요. 시대가 점점 우리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풀린 경제학 용어로 M1, 경제학과 나온 분들 총통화라고 그러는데, M1이 보통 우리나라는 한 30년 정도 주기로 해서 2배가 되는데, 우린 7년 동안 2배가 됐고, 미국은 양적 완화하면서 4년 동안에 8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10,0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가 판돈 올려, 그럼 점에 500원인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점 100원짜리를 치다가 지금 한 5,000원짜리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이게 따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이 따겠습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고, 그 풀린 돈을
누군가는 빌려가야 합니다. 빌려가야 돼요. 그런데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사실은 2001년부터 이제 9.11 터지고부터로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경제가 어려우면서 시장에 저금리 또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은 굉장히 과잉 생산, 과잉 설비가 된 겁니다. 많이 짓고 많이 생산해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2007년에 터지고 2008년에 리만 사태가 터집니다. 지구 경제가 이제 너무 많이 지어서 쓸 여력이 없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꽈당 넘어진 겁니다. 리먼 사태 때. 그리고 나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우리나라도 그 단적인 애인데 그다음부터 이제 소매 금융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청년들, 장년층들을 향해서 돈 좀 쓰세요. 리볼빙 서비스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대캐피탈 겁니다. 여기 현대나 뭐 은행에서 전에 한참 강의하고 막 금융에 대해서 지적하고 가서 명함을 나눴더니 우리은행에서 오신 분이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난처했었는데 현대캐피탈 라디오 광고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자동차의 새로운 기능.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 차 있죠? 차 잡히고 돈 빌려가세요 이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 들을 때마다 한 10년만 지나면 우리가 몰랐던 와이프의 새로운 기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게 돈 빌려주는 세상입니다. 이걸 누군가가 진짜 2015년도에 바벨탑이라고 하더군요. 같은 회사입니다. 러시안 캐시하고 미지사랑은 같은 회사예요. 이 회사들이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어서 일본 자금인데 OK저축은행을 인수했죠. OK저축은행을 인수해서 중금리로 한다고 자본시장에 들어와서 중금리라는 건 10%에서 12%, 지금 아시다시피 29.9%까지 받습니다. 왜 제재를 안 하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그 흐름은 우리 젊은 친구들 돈 빌려주는 세상에 속지 마라. 한번 그 링에 발을 올리면 그 무서운 어른들이 정말 질질질 끌고 가버립니다. 이따 제가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많이 빠져드는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거 러시안 캐시 광고인데 결국 정부가 금지시켰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가 아침 방송 때마다 이거 이야기했는데 항상 버스만 탈 수 있나? 바쁠 땐 택시도 타야지. 이거 러시안 캐시 광고 보신 적 있죠? 아니 이게 맞는 말이죠. 어떻게 버스만 탑니까? 비쌀 땐 택시도 타고 뭐 정 급하면 모험 택시라도 타야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우리는 다시 버스를 타고 출근할 수 있지만 대부업체로 한번 가면 다시 버스 타기가 힘들어집니다. 보세요. 여러분 요즘 케이블만 티면 광고가 나오는데 한 달간 무료로 해주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정말 고객들을 사랑하죠. 왜 한 달간 무료로 해줄까요? 아시는 분? 대출. 먼저 땡기기 위한 건데 절반쯤 맞았습니다. 왜 한 달간? 대부업체로 한번 들어오면 제1금융권에서 그 다음부터 신용대출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링으로 한번 올라오세요. 올라오면 이제 더 이상 달아나지 못합니다. 우리 젊은 층들은. 한 달간 무료로 돈을 빌려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요즘 아무리 저금리 시대에 마이너스 대출도 4.7 뭐 이 정도인데 담보대출이 아니고. 오늘 집에 가서 케이블 TV 틀어보십시오. 오늘 또 한 달간 빌려준다고 여러분에게 아주 굉장히 친절하게. 요즘은 이제 이 자본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뭐 재밌게, 정말 재밌게 광고를 합니다. 뭐 태권브이 나와서, 로봇 태권브이 나와서 그 배우가 누구죠? 슈슈 하고 하잖아요. 우리 그냥 재밌게 웃고 넘어가죠. 거기 약탈의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29%라는 이자율이 얼마나 무섭냐면 영조 때, 성경 때도 고리대금업자는 있었으니까요. 우리 뭡니까? 베니스의 상인 보면 이렇게 고리대금업자에게 가슴, 결국 누구죠? 그 샤일롯인가요? 그 돈 빌려간 사람이 샤일롯입니까? 대부업자가 샤일롯입니까? 대부업자가 샤일롯입니까? 그 결국 가슴을 도려내라 그러니까 판사가 아주 현명한 판단을 내리죠. 가슴을 도려내는데, 왜냐하면 빚을 안 갚았으니까 도려내는데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도려가라. 이렇게 아주 현명한 하죠. 그때 대부업 이자율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연 39%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냥 샤일롯이 장사를 하고 다닙니다. 거의. 영조도 역시 고리대금을, 제가 역사전을 그날이라는 프로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냈었는데, 영조가 고리대금을 규제했는데 그게 연 2할입니다. 2할. 그러니까 20%요. 근데 우리 이 나와서 이경영 씨죠? 로봇태권브이 광고하고 신구 씨랑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슈슈! 29% 받습니다. 이게 보고 있으면 되게 화나는 일입니다. 누가 주로 여기서 대출을 받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시작했다가 한번 실패한 사람들, 또는 계속해서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뒤에는 지난 10여 년 동안 거대한 유동성의 공급이 있습니다. 왜 유동성을 공급하느냐? 우리가 29년 대공황 이후에 인류가 개발한 경제정책이라는 게 뭐 재정정책, 통화정책, 재정정책이라는 게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세금을 덮는 거, 통화정책이라는 게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 기준금리 더 이상 내릴 게 없습니다. 다 0%까지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아예 돈을 찍어내는 거, 양적 완화는 그런데 기축통화 갖고 있는 나라밖에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넘치고, 그 넘치는 돈을 결국 이제 쓰나미처럼 우리들한테까지도 이렇게 쫙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빌린다면 빌려야죠. 금융활동을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현대 생활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 청년들 함부로 여기 링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여기 다 정말 대단한 선수들만 있는 곳이니까 청년들은 가지 마시고,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있잖아요. 코스피가 시가총액 코스닥이 10배가 넘습니다. 전에 9배였다. 지금 한 10배, 11배 정도 되는데, 신용잔고라는 건 코스피 투자에서 그러니까 3조 원 빌려가지고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면 코스닥은 주로 개인이 투자하죠. 주로 청년들, 고학력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 많이 합니다. 제 주변에 룸팬들 3조 원입니다. 코스닥. 6월 기준으로 3조 원. 그러면 자꾸 빌려줍니다. 자꾸. 이 HTS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홈 트레이딩 시스템입니다. 핸드폰으로 주식 거래 하려면 뾰로록 올라옵니다. 현대증권에서 7%로 빌려드려요, 고객님이. 자꾸 빌려줍니다. 7%로 돈을, 굉장히 싼 건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제조업의 영업이익률, 얼마나 이게 무서운 금리인지 알려드릴까요? 7%? 7%로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한다면 7%의 수익을 내도 똔똔이잖아요. 그죠? 이자 내면 끝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영업이익률이 4%에서 5%입니다. 이렇게 저금리 시대라서 예전에 6, 7%도 올렸었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이겨서 7%를 낸다는 건, 그래도 내가 우리 형도 예전에 증권사에 있었고, 제가 경제부 기자 하면서 보면 경제부 기자들 판판이 깨져요, 정말. 정말 아마 평균 수익률보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링에 가급적 올라가지 마세요. 네. 뺏겨요. 여기 올 때마다 드리는 설명인데, 만약에 이게 우리 전체 코스피 시장이고 여기 시가총액이 1,000억이고 우리가 1,000명에서 한 명당 1억씩, 그래서 시가총액이 1,000억, 우리가 1,000명, 1억씩 주식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쪽에 계신 분이 100% 수익률을 올려서 1억 원을 시세 차익을 올렸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어딘가 누군가가 1억 원을 잃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몇 배 수익률 올리기란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주식으로 남의 돈 뺏깁니다. 증시는. 물론 기업의 부가가치가 올라가서 매출이 이런 가정을 뺀다면요. 여러분 그 링에서 정말 기관 투자자들이나 해외 투자자들 이길 자신이 있어요? 다 이길 것 같죠. 저도 29살 때 이길 것 같아서 전세금을 다 날렸는데, 4년 동안 다 번 돈을 다 날렸는데, 정말 가슴 아팠던 건, 제가 그때 이제 저희가 4년째 되면 지역 근무를 내려가요.
근데 부모님 집에 내려가 있었는데 주식으로 너무 많은 돈을 잃고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머니가 밤마다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난 지금도 그 기도 내용이 궁금해요. 내일 상한가 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지. 되게 모순적이잖아요, 이게. 우리 아들 주식은 안 내려가게 해주세요 했을까. 하지 마세요. 저 그때도 경제부 기자였는데. 하지 마세요. 돈을 빌려줍니다. 하루 1,000원으로 모닝을 가져가는 프로그램인데 이걸로 모닝 판매량이 30%나 급증을 했습니다. 기발하죠. 하루 1,000원으로 승용차를 살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거의 비밀을 보면 금리 5.9%, 잘 안 보이는데 금리 똑같을 겁니다. 아마 두 개가. 선수율 없죠. 거의 1,000원씩. 이거 선수율 한 10%고, 1,000원의 행복은 10% 정도 내고, 할부 원금 이게 1,100만 원짜리 차군요. 1,120만 원짜리, 1,120만 원짜리. 기존의 정상 할부는 1회부터 43회까지 26만 원을 매달 내는 거예요. 근데 1,000원의 행복은 뭐냐면요. 그냥 1년 동안 36,000원만 내고 그 뒤에 돈 더 내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대차가 우리한테 1,000원씩 하고 그 다음에도 깎아주겠습니까? 근데 매출이 30%가 올라가요. 뭐 이걸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마케팅이니까요. 그러니까 다 그 공부 잘하고 마케팅 전공하고 MBA 한 사람들 그 현대자동차 가가지고 다 내일 출근해갖고 다 이런 계획 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고서 올려가지고 피 튀기게 싸워서 그분들이. 우리는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는 말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 말리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살면서 이런 건 뭐 어떻게 보면 잘하면 이익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털리니까요. 아니 요맘때 30대 때 기업을 하거나 뭐 이때 주로 바다 이야기도 30대 초반에 남자들이 빠져드는데 주부들이 남편 몰래 피라미드 사업 들어가는 것도 요맘때인데 20대 때 저신용 할약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저신용자로 빠져들까? 20대 때 돈 쓸 일이 많나요? 물론 뭐 창업에 투자한 사람은 거기서 실패했다면 저신용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건 뭐 우리가 시장 경제에 참여하는 이상 불가피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상당수가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지금 559만 명인데 그중에 27%가 20대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녀분들이 또 여기 있는 청년들이 어디 가서 선을 봤는데 제가 볼 때 8명, 9명 중에 1명은 저신용자입니다. 그 2004년도에 LG 카드 사태 났을 때 그때 6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아침에 라디오, 그때는 제 프로가 아니고 남의 그 FM 프로 출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소개팅을 하지만 그때만 해도 미팅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10명 정도 나오면 2명은 그때는 신용불량자란 말을 썼거든요. 지금 저신용자란 말로 바꿨는데 왜 저신용자가 되느냐? 그 링에 함부로 올라가서 그래요. 불가피하게 저신용자가 된 사람은 어쩔 수 없죠. 형편이 어려워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대학교 때 주식 투자 동아리 하는 친구들 정말 보면 화나요. 뭐 투자의 귀재래요. 투자의 귀재. 제가 아는 여의도의 증권사 본부장 중에 주식 투자에서 말아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분들은 정말 정보를 다 쥐고 있거든요. 그래도 링에서 밀려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링으로 함부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주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쯤 되면은 조대성 국장이 빨리 해라고 막 괜찮아요? 그렇죠. 빨리 하겠습니다.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모기지인데요. 뭐 경제학 복잡한 거 아실 필요 없고요. 이제 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한 5분만 하겠습니다. 집을 우리뿐만 아니고 다 돈 빌려 삽니다. 집이라는 재화가 제일 비싼 거 아닙니까? 다 빌려서 사죠. 빌려 사는데 이걸 빌려주는 구조가 지난 10몇 년 동안 굉장히 약탈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소득이 얼마나 되세요? 그 정도 재산을 갖고 계시구나. 그럼 1억 원 빌려드릴게요. 라면 지금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빌려주고 그러면 이 정도는 못 갚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그 CDS라고 그러는데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저기서 나온 부도 채권들을 모아서 저쪽에 계신 프랑스 파리바에서 약 1조 7천억 원 정도 인수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인수. 그렇게 채권의 유통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뒤에 우리가 계속 다 갚을 수 없다는 걸 알고서도 그들은 계속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계속 빌려줘도 수익이 나는 구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CDS라는. 여러분 뭐 국가 부도 위험, CDS 스프레드, CDS 디폴트 스왑 이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는 말 뉴스에서 들으실 건데 그거와 똑같은 용어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몰기지입니다. 모기지 많이 들어보셨죠? 몰기지 이 프랑스어입니다. 임모털 할 때 임모털이 불멸 아닙니까? 모털이면 사람은 무조건 죽는다는 라틴어 어원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게이지는 인게이지 하면 약혼 아닙니까? 약속입니다. 모기지는 죽음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지금 아주 일반적인 단어가 됐죠. 미국 사람 2집 중에 한 집은 모기지를 안고 있는데 실제 죽을 때까지 갚습니다. MBS는 돈이라는 게 제가 대부업체, 예컨대 대부업체의 최고 일반적인 대부업체는 은행이라고 치고 여러분은 시장 참여자라고 치죠. 과거 피렌체에서 16세기에 은행이 시작된 이후에 은행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대여해주는 신용 공여자입니다. 여러분에게 크레딧을 프로바이드 해주는 겁니다. 지금 모기지는 틀립니다. 지금 모기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과거에는 제가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만 빌려드리죠. 물론 뭐 복잡하게 들어가면 사실은 지급준비율이 10%라면 저는 900만 원만 빌려주고 10%는 한국은행에 예치해 놓죠. 제가 혹시 빵꾸 날까 봐. 제가 1,000만 원만 빌려주는데 지금 대출을 해주는 은행들은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이고 내가 은행에 5천만 원 있으면 5천만 원 빌려가 버리면 더 이상 파이낸스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5억, 50억, 500억도 빌려드릴 수 있어요. 그게 MBS의 마법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 5천만 원을 빌려갔잖아요. 그럼 저한테 이제 매달 빚을 갚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 채권을 지고 있잖아요. 모기지 백트, 모기지를 기반으로 한 이 채권이 MBS입니다. 이걸 갖고 여기 있는 투자은행 부자들에게 갑니다. 제 MBS 사세요. 굉장히 신용도도 좋고요. 다 트리플 A고요. 사세요. 하면 여기 있는 부자들이 매달 얼마씩 들어오네? 4%씩 들어오네? 시중은행에 놔두면 3%인데 그거 삽시다 하고 이분이 나한테 또 5천만 원을 또 빌려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 5천만 원을 가져가서 또 1,000만 원씩 빌려주니까 이론적으로 하면 한없이 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실제 2003년부터 시작해서 한없이 돈을 만들어냅니다. 미국 시장이. 그리고 마침 저금리 기조였고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잘 빌리지 않죠. 그러다가 옆집이 빌리면 나도 빌립니다. 이렇게. 집값도 계속 올라가고요. 재밌는 건 저는 생생히 기억하는데 2002년, 3년도에 이때도 우리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때 LG카드 망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때인데 외환위기 다음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쫙 살아나는데 이때도 지금처럼 부동산이 터질 거라고 거의 매일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터집니다. 우리는 계속 갚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똑같은 가치를 가진 자산의 값이 계속 올라갈 수가 있답니까? 2006년 말에 자산 가치가 미국에서 폭락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나만 볼까요? 이게 캘리포니아죠? 전체 미국의 통계고요. 캘리포니아고. 이게 네바다주 이런 데는 되게 심했나 봐요. 그죠? 캘리포니아주에서 2008년도에 리만 사태가 터지고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2009년 계속 급증하죠. 2009년도에 한 5% 정도의 집이 압류가 됩니다. 포클로저. 집 앞에 저 그때 디트로이트 가봤는데 한 진짜 10집 중에 한 집이 포클로저, 압류됐다, 경매 넘어갔다 이렇게 편말이 딱 이렇게 붙습니다. 집 앞에. 포클로저. 5%면 야 대단한데
20채 중에 한 집이 넘어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2008년도에도 한 4% 넘어갔잖아요. 2007년도에도 이만큼 넘어갔죠. 합치면 거의 한 17% 됩니다. 17%. 5집 중에 한 집이 넘어갑니다. 5집 중에 한. 2009년도에만 282만 가구의 미국 주택이 포클로저 됩니다. 압류됩니다. 참고로 323만 가구는 서울의 전체 주택 가구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빚을 낸다는 건. 그리고 파이낸스 금융하는 사람은 5분 남았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하는 사람들은 한없이 금융기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여기 말리지 마세요. 그냥 일하세요. 일하고 저축하세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만 하고 가면 됩니다. 아유, 일하고 저축해서 언제 집 사고 언제 차 사고. 이야기 넘어갈게요. 하여튼 그 많은 이익을 누군가는 가져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2011년도에 뉴욕에 있었는데 잠깐 1년 동안 뉴저지에서요. 이 클러스터하고 알파인 쪽에서 이렇게 하늘 보면 저희 사는 동네는 가난한 동네였으니까 하늘 보면 7시 20분에 되면 헬기가 계속 알파인에서 이렇게 맨하탄 넘어갑니다. 아니 그냥 조지 워싱턴 브리지 타고 건너면 되는데 헬기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헬기는 누가 사줬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링에 올라가지 마세요. 이것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짧게 할게요. 도박이 요건 한 3분에 줄이겠습니다. 도박은 남의 이야기지. 현금 서비스 내가 받아봤어도 하지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동영상 볼 수 있나요? 한번 볼까요? 자, 도박 중에요. 가장 과학적인 게 경마예요. 경마는 73%의 환급률.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집에 갈 때 73만 원을 내 손에 쥐어줘요. 다른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로또 이런 건 다 50%예요. 스포츠 토토의 모든 복권은 다 50%예요. 경마가 제일 높아요. 경마가 제일 높은데 문제는 경마로 돈을 딸 수 있느냐? 경마가 보통 13번 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00만 원 갖고 계산을 해봤어요. 이거 7, 8년 전에 제가 리포트 한 건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100만 원어치 막군을 샀을 경우 평균 환급률은 73%, 한 번 경주에 73만 원이 남습니다. 다음 경주에 이 73만 원을 모두 걸면 53만 2천 원, 또 다음 경주에 53만 2천 원을 모두 걸면 38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100만 원을 하루 13번 경주에 모두 베팅할 경우 통계적으로 1670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냥 끊을게요. 그 뒤에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1670원 남는 거예요. 100만 원. 그러니까 저기 가서 내가 말밥을 주고 돈을 따겠다는 건 경제적으로는 정말 비합리적인 판단인 거죠. 그런데 경마장 가보세요. 과천 경마장. 경마장 나갈 때 사람들이 다 담배 피우고 욕을 하면서 지하철이나 택시 타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내일 거 마콘 분석지를 또 사요. 다 거기 온 사람들 99% 사갑니다. 집에 가서 또 분석하죠. 왜 할까? 왜 탁재훈은 옆에서 이수근이 잡혀가는 거 보면서 또 하기도 했을까? 뒤에 배웠거든요. 김용만은 하루에 6억 원을 잃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보도에서 보니까. 왜 했을까? 1. 김용만은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2. 그들이 하는 기가 막힌 도박 수법 때문에 뭐 이런 거? 그냥 우리가 그냥 잘못 그 링에 올라서면 걸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이 장외경마장이 용산에 생기면서 말이 많았잖아요. 제가 이거 취재할 때 이게 한 2007년도 때 광주에 있는 장외경마장, 거기는 지역 자치단체가 막아가지고 광주 전남북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1년 매출이 4천억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저 아까 그 취재 파일 리포트에 나오는데 광주처럼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타이거스를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400배의 돈을 광주 시민이 거기다 써요. 그러니까 이게 도박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광주 사람들이 프로야구에 쓴 돈의 400배를 장외경마장 가면 말도 없어요. 모니터만 보고 있어요. 근데 1층부터 6층까지 그 대인동에서 지금 영등포 가면 1층 매점이고요. 2층부터 10층까지, 원래 8층까지였어요. 10층까지 정말 인간 군상들이 뛰어요. 말이 뛰지 않고.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그런 거 하지 마. 젊은 사람들 그런 거 하지 마요. 알았죠? 그냥 용팔이 봐, 집에서.
재미있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알았죠?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돈 다 누가 우리가 보태주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 남편들이, 우리 형들이, 우리 오빠들이 이런 거 보태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 바다 이야기 한 사람들이 마늘밭에 숨겨놓은 거 아니에요. 엊그저께 보니까 그 부인이 왜 스포츠카로 남편 화나서 때려버려갖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 무슨 돈인가 했더니 인터넷 도박하던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죽고 살고 벌어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마쳐야겠습니다. 함정 끝내면 되잖아. 그 돈을 어떻게 벌 것인지 제가 뭐 무슨 어디 가서 뭐 예를 들어 뭐 심지어 정말 배울 만큼 배운 분들 앞에서 뭐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어줍살이 제 의견을 말하고 나도 사람들 관심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거기 그분들이 나 저 합정 3단지 딱지 갖고 있는데 어떻겠어?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안다고 해봤자 맨날 틀려요. 거의 틀리는데 그럼 이게 우리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살아보니까 열심히 하면 이 경제라는 게 또 다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내려갈 때가 있고 그래서 꾸준히 한 사람들은 결코 이 평균에서 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이 꾸준히 한 사람 중에 함부로 링에 올라간 사람들이 낙오되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게 지뢰받지 않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전에 퀴즈 냈었는데 이거 제일 먼저 맞추시는 분께 제가 전화번호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뭘 보여드려요? 개그 콘서트 티켓을 보내드릴게요. 자, 이거 누구예요? 이거 네, 제일 뒤에. 가만히 있어봐. 우리 저기 아닌가? 저기 병선이는 안 되고. 자, 힌트?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누구? 배영준. 틀렸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우리 스태프분들은 아시니까 이거 제가 전에도 낸 퀴즈여서. 사람이에요. 남자 사람. 이수만. 누가 이수만 맞추신 분 틀리셨습니다. 빨리. 자, 그러면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탁재훈. 신정환. 아니고요. 스포츠 스타예요. 강정호. 한 명만 더. 강정환. 거의 다 왔어요. 유현진이에요. 누가 맞추셨어요? 이따 제가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제가 표 보내드릴게요. 유현진의 첫 한화 입단할 때 연봉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물론 이 사람은 아주 특이한 경우죠. 그죠? 전 살면서 이렇게 연봉을 많이 받는 지금 연봉을 나누면 이렇게 돼요. 연봉으로 나누면 한 50억 받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을 지금까지 기자 생활하면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본 적은 없는데 아주 인상적인 거예요. 사실 이거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조선일보 칼럼에서 본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유현진이 이 연봉을 받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설령 이렇게 큰 기회가 오지 않더라도 제가 여기 선배님들 많이 계시지만 어줍살이 45년을 살았는데 기회가 적지 않게 와요. 그러니까 함부로 링에 올라가지 말고 그냥 자기 일 하시고 100만 원이라도 벌었다면 저축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세요. 아시겠죠? 바다 이야기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가 떠 있네요.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 아마 이게 김원장 기자님의 오늘 긴 강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서서 또 우리 먼저 들은 강의는 돈을 버는 법에 대한 사실은 이야기를 들었죠. 그냥 버는 게 아니고 잘 버는 법. 유동주 대표의 이야기와 함께 또 그렇게 잘 멋있게 벌려면 함정에도 빠지지 말아야겠다라는 교훈을 잘 받았습니다. 김원장 기자님.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어요. 4시 반에 원래 일부가 끝나는 거였는데요. 지금 4시 50분이니까 귀국 환영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5분 정도만 쉬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네, 해단식 바로 이어가겠습니다.